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부양가족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러니까 45페이지에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 다음에 인적공제에 있는 자녀를 바탕으로 자녀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만이 우리 사원 등록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 45페이지에 있는 인적공제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기본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판정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적용이 되는데요. 연말정산 때 이게 다 적용이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1인당 1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느냐? 본인을 기준으로 공제를 합니다. 본인은 무조건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고 혼자 있다라고 하면 그냥 150만 원 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 누가 배우자냐라는 건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는 배우자로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 부양가족은 누구를 부양가족이라고 하느냐? 범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범위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질 때 모두 충족이 될 때 부양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양가족 인원수를 기준으로 1인당 150만 원 공제해 주겠다. 기본공제는 결국에 뭡니까?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요 인원수를 갖고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확인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정리하기 이전에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적공제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할 때 비거주자 본인 것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인만 적용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지금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사원 등록할 때 기본 상황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등록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 부부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에 직계 비속이고요.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부양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양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에 해당되는 사람과 동급으로 표현이 되는 사람들이 입양자, 위탁, 아동이 동급입니다. 동급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연말정산 실무를 할 때 입양자나 위탁, 아동은 실무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상, 하, 좌, 우에 있는 사람, 요 빨간색으로 있는 사람을 부양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빨간색으로 있는 이 부양가족을 앞에서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뭡니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 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나이 조건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조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 직계존속입니다. 20세 이하는 직계존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60세 이상이고요.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본인의 직계존속도 당연히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화살표가 부부를 기준으로 밖에서 출발을 하고 있죠. 그죠? 밖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전부 포함이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뭐 이런 범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나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자,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자녀, 손자녀, 정손자녀, 외손자녀, 외정손자녀 전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혼외의 자로 입적된 자도 포함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부양가족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며느리 없죠. 그죠?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하고요. 사촌, 육촌 형제자매나 고모, 삼촌, 조카는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외됩니다. 보시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이 되는데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지 그 나머지 조카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전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소득금액,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에 있어서 소득금액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득금액 요건에 대한 예외를 한번 살펴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8페이지 잠깐 보시면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서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없는 걸로 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전부 합친 금액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 구분과 관련해서 소득금액 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여부에 따른 부분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 또는 근로소득은 없고 다른 소득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 금액은 나중에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하면 나오겠지만 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원래 150만 원이 소득 금액인데요. 150만 원 소득 금액인데 원래는 100만 원 이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소득 금액이 15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소득 공제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례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교재 49페이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례별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대부분의 연봉이 500만 원은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 요건에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거의 대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대부분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은 낼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퇴직금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한 달치 월급이 나옵니다. 한 달치 월급이 대부분은 100만 원 넘어갑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80만 원 이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받은 사람은 대부분 공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단 1원이라도 납부한 실적이 있다. 양도소득세 1원이라도 냈다라는 얘기는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이라도 냈다라고 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건데 부모님의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물음표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금소득 금액을 파악한 후에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되는 시점부터 적용해 주던 시점부터 불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계산 자체가 일반인들이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아갖고 거기에 보시면 연금소득금액이라고 나옵니다.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례별로 이렇게 쭉 적어놓고 대부분은 공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공제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불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공제가 안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계 요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었던 생계 요건. 생계 요건은 그러니까 벌어온 소득 갖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 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직계존속은 따로 살고 있어도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해외 거주 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해외 거주할 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이유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직계비속은 이유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형제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한다라고 할 때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분가 또는 인한 분가나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가하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거 형편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 그 글자에서 풍기는 이미지 때문에 집이 좁아갖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분가하면서 부모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다. 그게 주거 형편상 별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와 생계가치 여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존속 당연히 공제 대상자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대상자고 형제자매 공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별거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별거나 퇴거한 경우 따로 산다라는 겁니다. 따로 살 때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전부 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사유로 따로 산다. 그럼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무조건 공제를 해줍니다. 따로 살든 같이 살든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 시에만 공제가 됩니다. 주거 형편의 경우에만 이유로 별거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근데 형제자매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나이 조건이 있었죠. 그 나이 조건에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무시합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이를 무시한다라는 의미는 생계 요건과 소득 금액 요건으로만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생계와 소득 금액 요건으로만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설명을 드렸죠. 부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이 부양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엄마의 배우자는 아버지죠. 아버지도 직계존속입니다. 그러니까 직계존속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배우자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이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라고 하면 뭐 형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동서도 있을 거고 뭐 여기 호칭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직계 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 공제가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 비속이 장애인 부부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직계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부부라고 하면 그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자,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조건이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있었죠. 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럼 언제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나오겠죠. 그 판단 기준일이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1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 대상자를 정한다라는 거고요. 판단 기준일은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계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지는데 나이부터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0세 이상이라고 할 때 20세 이하라고 할 때는 만 나이로 따집니다. 만 20세, 만 60세 생일이 지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60세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만 60세 생일이 지나기만 하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이 만 60세 되는 생일이다 라고 하면 만 60세 이상은 60세 되는 날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가 됩니다. 그죠? 12월 30날 60세면 31일 기준으로는 60세하고 하루가 초과됐으니까 이상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20세 이하라고 할 때는 20세까지만 들어갑니다. 12월 31일 날 20세였다라고 하면 이하니까 포함이 되죠. 근데 12월 30날 20세였다라고 하면 31일 기준으로는 20세하고 하루가 초과돼서 공제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령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에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 대상으로 해줍니다. 12월 31일 날이 20세든 12월 30날이 20세든 1월 1일이 20세든 그 해는 다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존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해줍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전날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합니다. 전날 기준으로. 12월 5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12월 4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뭐를 판단합니까?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을 판단해서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판단 기준일에 대한 예외사항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21년 1월 1일 날 연세 90세인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 21년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자,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죠. 전날 기준으로 가면 20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자, 20년 12월 31일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공제 불가. 더 이상 진행할 거 없어. 공제 불가라고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망일 전일은 20년 12월 31일이지만 20년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뭘 하라 그랬죠? 21년도 요건을 판단해라.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을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21년도 소득금액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니까 생계를 따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나이가 90이니까 60세 이상이죠. 당연히 21년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설마 1월 1일 날 돌아가시는 분 자주 없을 수는 있겠지만 있습니다. 사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공제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소득이 많다라는 개념이 뭐냐? 소득이 많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3천만 원과 3,500만 원은 어느 게 많냐?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따지면 3,500이 당연히 많죠. 그죠? 단 1원이라도 많으면 많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적용하는 많다 적다의 개념은 세율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율로. 상대방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소득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에 본인이 10층에 있고요. 배우자가 5층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둘 다 엘리베이터를 한 대를 타고 같이 1층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있으면 높은 세율에 있는 거죠. 높은 세율에서 소득공제를 해서 내려옵니다. 혼자.
내려오다가 5층에 딱 내려오면 배우자하고 같이 타고 같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1층까지. 그게 최단시간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다가 엘리베이터 다시 올라오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소득공제를 할 때는 뭡니까? 소득이 비슷한 구간에 있을 때는 적절하게 안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 월등히 많은 사람 쪽에 몰아서 공제하다가 세율이 내려와서 같은 구간으로 들어오면 적절하게 그때부터 안분해서 같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거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될 때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사례가 장남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자, 어머니 전업주부고요. 연세 60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어머니 연세 60 이상이다. 자, 소득공제 쪽에서 보시면 기본공제 쪽에서 배우자 공제도 되지만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금액이 없고, 그죠? 소득금액이 없고 연세 60 이상이니까요. 그죠? 자, 장남 직장 다니고 아버지 직장 다닙니다. 그러면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배우자 공제 대상자입니다. 그죠?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거냐, 배우자 공제를 받을 거냐, 어떤 걸 받을 거냐라는 겁니다. 요거 어떤 걸 받을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동일인이 두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일 때 공제자, 형과 동생이 전업주부인 어머니 60세 이상이고 모시고 삽니다. 즉 어머니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라는 겁니다. 둘 다 직장 다닙니다. 형의 입장에서도 부양가족 공제고요. 어머니는 동생의 입장에서도 어머니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입니다.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공제받을 거냐라는 겁니다. 자, 앞에와 뒤의 질문 어떤 게 될까요? 앞에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낸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가 우선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은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아니고 이겁니다.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아버지가 공제받든 아들이 공제받든 형이 받든 동생이 받든 한 사람만 신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 신청을 하겠죠. 근데 모든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교류가 있고 의사소통을 좀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안 하거나 아니면 둘 다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한 경우는 문제가 덜 하겠지만 둘 다 공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공제 들어가고 부양가족 공제 들어가고 둘 다 부양가족 공제가 들어가면 세무서 직원이 딱 그런 신청이 딱 들어오면 이제 혼란스럽죠. 그때 이제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한 사람을 어머니를 놓고 두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배우자 공제를 손들어 줍니다. 자, 형과 동생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들어오면 작년에 공제받았던 사람한테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작년에 공제받았던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손을 들어줍니다. 자, 그런 내용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무서 직원이 가야 될 길을 세법에다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마치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제 대상자 선택은 오로지 납세 의무자의 고유 사항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중신고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이중신고만 안 들어가면 되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부분은 뭐 외국인 거주자는 아닌데 외국에 이주한 배우자의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인 직계 비속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직계 존속은 해외 거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직계 존속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해외에 나가 있어도 공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소득공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데 거주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면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실무적인 문제는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조금은 남아 있는데 어쨌든 공제 대상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외국인이면서 비거주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비거주자는 본인만 적용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외국인이지만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느냐.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외국, 자기 나라에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해외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해외 나가 사는 경우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해준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자가진단표라고 해서 제가 우리 교재에 다 실어놨습니다. 배우자 공제 자가진단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느냐, 있다 없다를 yes or no로 판단해서 쭉 따라가시게 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하는 부분들을 요약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부양가족 직계 비속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직계 존속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